자, 그런데 지금 오늘 사드 관련돼서 청와대에서 발표했어요. 발표를 일단 어떻게 보셨어요? 아, 조사 결과 발표했어요? 중간 조사 결과지. 네, 네. 안 누구죠? 못 봤네. 시민 윤영찬. 네. 이름 기억을 못하니까. 홍보수석. 예. 예. 그분이 발표를 했는데 내용은 간략한데 꽤 세요. 예. 예. 그 진상조사 결과 보고하면서 예. 발표하면서 윤 수석이 얘기는 허위 누락 보고가 있었다. 그리고 중심에 위승동 국방정책실장, 위승호. 예. 그래,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이 책임이 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명이 됐고요. 그래서 직무에서 배제한다 이 양반은. 그다음에 이건 워밍업이야. 예. 그래서 두 번째 지적은 환경 영향 평가와 관련돼서 꼼수를 부렸다. 이 우리가 하니까 꼼수. 그러니까 이 전략 영향 평가를 받으려면 33만 평이 넘어야 되는데 33만 평 이하로 줄이려고 32만 8,779 평방미터로 줄인 겁니다. 그리고 근데 전체 사드가 들어갈 부지는 또 70만 평이 넘어요. 예. 공유한 부지는. 예. 근데 그걸 두 개로 쪼갠 거야. 그렇죠. 쪼개기 한 거죠. 예. 시체말로 쪼개기를 해서 다음 단계에 37만 평을 그냥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 70만 평이 들어가는데 이 쪼개기를 함으로써 전략 영향 평가를 우회하는. 전략 영향 평가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1년이 걸리는데 33만 평방미터가 미만이 되게 되면 간단한 간이 영향평가. 그렇죠. 6월 말에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6월 말까지 사드 4기를 숨겨놓고 있다가 2기만 놓고 영향평가가 간 영향평가 끝나면 그때 슬그머니 들이미는 거예요. 영향평가가 끝났으니까.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37만 평 주면서 이제는 70만 평을 다 쓰게 되는 거야. 요 꼼수를 부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처럼 정확하게 하지 않고 33만 평 미만 되면 간이 환경 영향 평가를 피할 수 있으니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 영향 평가를 누가 지시했는지 계속 추적해. 들은 하여튼 40년 50년 동안 똑같은 수법을 어쩜 이래 공공기관이. 정말 중요한 국민들이 관심 있는 싸기 사드. 사드 사기. 그렇지, 싸기 사드. 여기에 대해서도 난 이 말이 제일 무섭더라고. 국군 통수권자에 대한 보고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발사대 추가 반입 사실이 NSC에 보고되어 대통령 직무 대행까지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환경원까지 다 환경원까지 보고됐고 보고 주체는 김관진이고 그리고 보고 주체 옆에 사이드에 빠져 있었던 건 한민구고 당신들 공이 다 책임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얘기 안 할게. 그리고 더 웃긴 건 그 다음 문장이에요. 뭐냐면 이 청와대 공식 보고를 하는데 미군 측과 비공개 합의로 합의돼서 우리 대통령한테 보고를 안 한 거야. 우리 군이. 이것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군 통수권은 헌법에 누굽니까? 대통령인데 우리 군 통수권자를 미군과의 합의 때문에 우리 군 통수권자를 바지저고리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측과 비공개 합의를 이유로 이건 비공개는 뭐냐면 대언론 대응 방침이에요. 그렇죠. 네. 이건 국군 통수권자한테 보고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언론에 비공개를 하고 국민에게 비공개로 하고 전략적 문제가 있으니. 그렇죠. 근데 이걸 대통령한테 보고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가 막힌 것은 다시 조금 말씀하신 대로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제 첫째 꼼수는 33만 평 이상이면은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33만 평이 아니고 32만 8,779.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평수를 줄여서 꼼수로 보고했고 그러고 나서 환경 영향 평가가 간이 환경 영향 평가로 끝나면은 다시 30만 평 이상을 37만 평을 주고 다시 이제 공유하는 걸로 이 첫 번째 꼼수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은 역사상의 꼼수 중에서도 뭐라 그래야 될까요? 최대 마왕 꼼수? 뭐 이렇게 아니고, 말을. 그건 아니고 달빛 꼼수. 달빛 꼼수? 그건 또 뭔 말씀입니까? 문제는 무시한.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분개하고 있는 거는 이제 과거에는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보고를 해놓고 이번에는 보고를 안 했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또 분개 우리 홍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거는 한미 간에 비밀로 합의를 한 거니까 우리 대통령한테는 보고 안 했다는 점. 이 하나하나 자체가 전부 다 우리가 놀랄 만한 사건들입니다. 놀랄 만한 사건이고 청와대가 무척 열받은 거죠. 딱 입하고. 그러니까 지금 윤영찬 홍보수석은 굉장히 절제되고 차분하게 얘기했지만 이건 상당히 내부적으로 부글부글할 만한 사안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봉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에 비공개라는 얘기는
언론에 외부에 알리지 말고 국내 그 핵심 전략적 이 라인을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을 아니 군통수권자니 대통령을 모르게 하고 그 일부 그 언론처럼 대통령을 모르게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황교안 전 총리 그 권한대행한테는 다 보고를 해놓고 직선해서 합법적인 대통령이 된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보고를 안 했다. 이걸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해가 가는데. 지금까지 관행을 보면은 이 사람들의 사고 방식을 보면 어떤 건데요? 청와대 계셨으니까 알잖아요. 물론 저도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였지만은 우리 또 군에 대해서 잘 아는 최강욱 변호사. 아니 예전에 제가 그 장성 진급비리 수사를 할 때도 거기에 이제 그 중령 대령 준장급 실무자들을 조사를 해보면 뻔한 얘기를 거짓말하거든요. 뻔한 얘기를. 그 왜 뻔한 얘기까지 이렇게 거짓말하면서 이렇게 그렇죠. 시간을 끄는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 당시 아주 핵심 보직에 있던 군인 하나가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청와대는 386 좌경 세력들에 의해서 장악돼가지고 이 좌경 세력들이 군대를 장악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절대로 응하면 안 되고 그래서 도저히 이거에 협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면은 니네들은 청와대가 지금 군 통수권을 행사하는 조직인데 대통령의 통수권에 복종하지 않으면 누구한테 복종하는 거냐. 그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소위 자칭 보수 세력, 그 객관적으로 볼 때 수구 세력 내지는 적폐 세력들만이 자기 편이고 이 외에 이제 다른 정치 세력들은 군 외부에서 군을 폄하하고 비난하고 군에 대해서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적이다. 그러니까 얘들은 학교 다닐 때부터 아군하고 적군만 배우잖아요. 아, 육사에서? 네. 그러니까 그 생각이 이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어요. 그리고 한미동맹은 애초에 태생적으로 우리나라가 절대로 그 떨어지면 안 되는 숙명과 같은 그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국은 당연히 우리 편. 미국이 하는 일은 무조건 옳은 거. 이런 생각이 있고 가끔씩 뭐 미국하고 맞부딪혔을 때 뭐 미군들이 좀 무시하거나 안 입고 온 건 있지만 크게 봤을 때 우리가 미군하고 떨어지면 죽는다. 이런 생각이 있고 그다음에 과거에 우리 진보 진영이나 민주개혁 진영은 항상 그 반미로 일관하는 세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내야 된다. 이런 아주 잘못된 사고방식이 있다고요. 이 문제에 있어서도 저는 그 생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봐요. 저는 이제 이런 우리 최강욱 변호사님 말씀대로 군이 그렇게 된 더 본질적인 이유는 군이 정치화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화? 네, 정치 군인인 거죠. 그러니까 군이 본연의 목적은 뭡니까? 정치화되면서 사고는 정치가 된 거 아니야? 사고는 정체가 되고. 됐죠. 그러니까 군은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군 통수권자가 외부의 위협에 맞서서 너희들 나가서 싸워라. 그러면 언제든지 통수권자의 지시를 받아서 나가서 싸워서 이길 준비를 하는 게 군대가 돼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이게 군의 정치개혁 이후에 군이 우리나라의 정치를 좌지우지한 세력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정치개혁을 정당화시켜야 될 명분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방 이제 최강욱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그런 뭐 온갖 상황을 갖다 대서 자신들의 정치 개혁을 정당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정치 개입을 정치 개입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번 또 건중에서 이 통수권자에 대한 도전 행위로서 정말 저는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거에 대해서 조사를 해라 하면서 이게 혹시 또 환경 영향 평가를 피해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의문을 문재인 대통령이 던졌잖아요. 제일 처음부터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게 무슨 뜻인가 그 평수 뭐 이런 얘기 안 나왔을 때니까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이 내용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 과거의 청와대 경험 때문에 그렇죠. 군이 늘 이런 식으로 허위보고 한다는 걸 알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후에 국방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반발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당시에 이제 그 반발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화가 났는데 어떻게 반발했냐면 이제 그 부지 공여된 거는 실제로는 10만 평 이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환경 영향 평가 대상이 아니다. 그렇죠. 33만 평방미터면 10만 평이죠. 맞아요. 그렇죠. 33만 평방이니까. 그렇죠. 10만 평 이하다. 딱 10만 평으로 잘라버린 거예요, 그걸.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환경 영향 평가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또 반발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청와대 조사를 해서 발표한 걸 보면은 온갖 꼼수는 다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 33만 평방미터에 맞추기 위해서 사드 제공 부지를 U자형으로 해서 거꾸로 된 거꾸로 된 U자형으로 해서 가운데는 쏙 빼놓고 그렇게 평수 맞추려고 거꾸로 된 말발굽이었죠. 그게. 거꾸로 된 말발굽.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자신들이 꼼수를 부려서 평수를 그렇게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위해서 일종의 조작을 해놓고 나서 대통령이 그걸 지적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또 반발하면서 이런 언론 플레이를 한 거잖아요. 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이런 게 바로 군이 정치화된 걸 말하는 겁니다. 그 전에 26일 날 자기들이 실무 업무 보고할 때 보고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얘들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대통령 기록물을 얼마나 철저하게 보관한지 분류하고 보관한지를 모르고 26일 날 보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바로 찾아본 거 아니에요. 문서를 만들면서 거기다 등급을 다 매기지 않습니까? 네. 나중에 그다음에 연말에서 다시 한번 확인, 네. 퇴임할 때 다시 한번 확인. 이 두 단계로 확인하는데 보고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서를 딱 보니까 없으니까 보고받은 뭐 없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실무 보고는 누구한테 한 거였어요? 26일 안보실장한테 보고를 했다는. 정책실장이 안보실장한테 보고할 때요. 그렇죠. 정책실장이 안보실장한테 위승호가 정의용 안보실장한테 보고를 했는데 그때도 빼먹고 그때 빼먹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해도 알 거다. 뭘 압니까? 근데 그 내용을 이 정부는 새로운 정부는 보고받은 내용이 한 번도 정식 거예요. 보고받은 적이 없는데. 그렇죠. 네. 아니 4월 26일 날 YTN에 보도됐어요. 네네. 보도됐는데 그거 무슨 보고를 된 거 국방위원이시잖아요. 아 국방위원은 아닌데 그때 국방위원들도 통일부 장관이에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때 언론 보도가 몇 차례 있었지만 언론 보도를 확인하지 않았어요. 국방부가 NCND를 한 거죠. NCND 했고 그것을 이철이 김종대 의원한테 확인해봤더니 국방위에서 계속 질문했는데 끝까지 NCND였다는 거예요. 저게 지금 YTN에 나왔는데 저게 동영상에 나왔고 네 통이 가고 있는데 저 빨통이 무슨 빨통이냐 이게 큰 통이 가고 있는데 근데 그걸 끝까지 그리고 사드라고 하고 지금 사드라고 알려줬다라고 이제 이렇게 그 발사대라고 했는데 끝까지 답변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때도 계속 그런 게 있습니까? 이런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종편이 교묘한 논리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 사드 문제를 공개하고 투명하게 진행하려고 하는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외부자들이요? 외부자들 빼놓고 그 이제 논리 중에 하나가 바로 언론에 이미 알려진 거고 그리고 사드 한 개 포대를 한다면은 거기에는 6개의 발사대라는 걸 의미하는 건데 청와대는 그것도 몰랐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청와대 무능론으로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제가 반론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종편이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거냐? 국방부에 보고 이런 거 절차 없이 종편이 보고하는 거냐?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냐? 트럼프 대통령은 팍스뉴스 보고 받는다면서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무슨 트럼프냐? 그러니까 종편에서 보도한 걸 가지고 그걸 국방부의 보고가 없었는데 그걸 사실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인가?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중요한 거는 이제 그동안에는 발사기가 6개에서 2개가 들어온 건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4개가 들어왔다고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확인을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2개가 들어온 건 확인을 해줬죠. 2개가 반입돼서 배치된 것까지 확인이 됐어. 4개가 들어온 거는 언론에는 4개가 들어왔다고 말했는데 그거는 국방부에서 확인을 해주지 않았고 그다음에 심지어 청와대 보고할 때도 4개가 들어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삭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는 당연히 4개가 들어온 것을 왜 삭제했느냐.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것을 사드 1개 포대는 원래 6개의 발사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너희들 그것도 모르느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질문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홍 장관님 이런 거야. 장관이 아니죠. 자꾸 홍 장관으로 가지. 아니 이런 거야. 우리 다들 군대 갔다 왔잖아. 물론 면제당한 된 사람들도 있지만 대통령을 중대장이라고 하면 소대장이 김관진이에요. 김관진 대통령한테 보고를 합니다. 소대장이니까 몇 소대 인원 보고합니다. 소대원 여러 명, 결혼 수명, 현재원 대충 명. 하나도 보고를 안 한 거예요. 근데 6개짜리 보고 안 한 거야. 원래 그거는 소대원 정규 숫자가 정해져 있는데 너는 그것도 몰랐느냐. 아니, 소대원 몇 명인지 몰라요? 그렇지. 그리고 보면 몰라 여기? 그렇죠. 왔다 갔다 하잖아 애들이. ROTC 훈련받은 흔적이 약간 나오네요. 여기 애들 왔다 갔다 하잖요. 소대원 보고하는 걸로 딱 하는 거 예를 들어 보니까 훈련받으신 흔적이 나와요. 어디 중령이 감히 소대. 아니 근데 이걸 보고 청와대가 무척 격앙된 건 느끼겠죠.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갑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 감찰을 해야죠.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위승호
그 정책실장의 이게 개인적인 단독범은 아니죠. 예, 건지 그건 이제 아직 그거에 대해서는 확인을 안 한 거죠. 이제 근데 여기 그게 복선 아니야? 전임 정권에서는 권한대행도 알고 있었다. 예. 이게 복선이지. 예, 의미 있는 얘기 같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삭제를 뭐 미군 측하고 합의해서 이렇게 했다. 지금 명분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미군이 삭제해달라고 해서 모든 보고서 드러냈다.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 보고서까지 다 빼낸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그 과정에서 그러면 대통령한테 보고해야 되는 필요성을 못 느꼈냐? 그리고 누가 이 결정을 빼고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과정을 생략했냐? 지금 한민군 장관은 자기는 아니라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세보면 안다. 또 뭔 말도 이상한 말도 했어. 뭐 말은 말이고 뭐 그게 뭔 말이야. 무슨 그리고 그런 거지. 조폭 두목이 항상 누구를 가서 정봉주가 마음에 안 드니까 가서 사시미 칼로 담궈라. 담궈라 이런 얘기는 절대 안 하죠. 그러면 맞아요. 정봉주가 요새 좀 시끄럽게 돌아다니더라. 요거 한마디면 되는 거지. 그러면 그 자기가 부하들 보면서 네. 미소를 짓는 거야. 야, 시끄러운데 니들 안 시끄럽냐?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쓱 물어보는 거죠, 그냥. 하려는 것도 아니고. 말이 안 되는 것이 국방부라는 데가 옛날부터 그 군부 정권 시절에는 청와대하고 한 몸이라고 생각하던 조직입니다. 그래서 통수권자를 자기 선배 겸 진짜 센 대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청와대 보고가 한 번 있다고 하면은 그 글자 크기, 간격, 개수, 마침표 그렇죠. 위치까지 몇 번씩 독해를 하는 집단이에요, 이게. 독해를 했대잖아, 이번에. 그럼요. 근데 정치실장이 주관했기 때문에 장관이 몰랐다? 이것들이 정말로 진짜 선수들끼리 그러지 말았네.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에 한마디만 덧붙이면요. 공무원들이 그 보고할 때 또는 부를 때 무조건 보고에 신경 써야 되고 부르면 무조건 가야 되는 곳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첫째, 청와대. 그렇죠. 청와대 보고를 제일 신경 쓰는 거예요. 첫째, 그다음에 부르면 무조건 가야 되는 곳 청와대고 두 번째로 국회, 세 번째로 감사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세 군데는 무조건 속되게 말해서 깨갱하는 겁니다. 근데 청와대 보고를 하는데 그거를 그냥 밑에서 실무전에서 청와대 보고서를 다 쓰고 거기서 끝났다. 가끔가다 저기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경찰. 음주운전으로. 그리고 또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얼마나 민감한 때인지 아십니까? 지금 아무리 얘기도 안 했어 나는. 누가 뭐라 그래요? 군인들이 늘 얘기하는 게 지휘주목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지휘주목. 보통 사람들이 잘 안 쓰는데 군대에서는 늘 쓰는 말이 지휘주목. 이게 뭐냐면 지휘관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생각해서 항상 거기에 맞춰야 된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때부터 선거 때마다 제일 많이 질문을 받고 제일 많이 강조하고 했던 부분, 국방정책 부분 중에 안보, 사드가 1등이에요. 사드 1등이에요. 네, 이거는 지휘 주목을 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1번에다가 넣어야 되는 보고사항이에요. 근데 그걸 빼놨다. 이게 저도 이제 군 장교로 전역을 했는데. 근데 지금 상임위는 어디예요? 지금 산업자원통상위원회. 근데 왜 자꾸만 통일부 장관으로 이름이 오르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현재 원래 통일부 전문가시잖아.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뿐만 아니라 여야를 초월해서 통일 문제에 가장 정통하신 분입니다. 그럼 김상수는? 저는 주변 문제. 통일 한반도 중앙 문제 전문가. 통일 문제하고 귀태 문제. 그거 왜 사과했어 그때? 사과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유감스럽다. 유감스럽다 그랬죠. 그거 뭐 사퇴하셨잖아요. 그러고서 뭐에서. 대변인. 대변인 사퇴했죠. 그때 당대표가 불편해하니까. 그때 끝까지 버텼으면 지금 통일부 장관 진짜 영순인데. 교육부 장관 해야죠. 근데 군대에서 제일 핵심이 제일 강조하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경계고 또 하나는 보고입니다. 그렇지. 맞아. 그러니까 경계에 실패한 장군은 뭐 예를 들면 지휘자는 그냥 아웃이에요. 그건 군법에 해부됩니다. 뭐 전투에서는 질 수 있지만. 그다음에 두 번째 보고는요 아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해도 보고만 잘하면은 그래서 군대에서 유행한 말이 뭐였냐면 일을 개떡같이 해도 보고를 찰떡같이 해라. 이런 말이 있는데 보고만 잘하면 사실 징계받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보고를 잘 했으면 사실 뭐 약간 사드 문제 관련해서 국방부가 월권이 있다 하더라도 부글부글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는 건인데 그렇죠. 보고를 어수룩하게 하고 약간 이상하게 꼬은 거예요. 꼼수를 부린 거죠. 왜 했을까 해서 지금 궁금한 건 저는 전략 영향평가를 안 받는 데서부터 스텝이 엉킨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일 문제는 김관진 안보실장인데 김관진 안보실장이 청와대가 남긴 문건이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21일 날 안보실장 그만두면서 정의용 신임 안보실장이 들어왔는데 인수인계를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에 거의 남긴 문서가 A4로 10쪽인가 11쪽 남겨놓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아무 쓸모없는. 그러니까 지금 이것들 어떻게 해야 돼 저거를? 자, 그러니까 이렇게 엉터리를 해놓고 떠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업무 인수인계도 안 돼. 보고는 이미 전임한테 했기 때문에 후임한테는 보고 엉성하게 안 해. 술래잡기 사드 찾아봐라 이런 거야. 숨은 그림 찾기 하나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또 정말로 연관해서 또 문제로 되는 게 5월 26일 날 5월 26일 날 안보실장한테 보고 안 했다 그러니까 또 금방 국방부에서는 보고했다고 그랬어요. 네. 그다음에 또 조금 있다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 이거 환경영향평가 피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했더니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 두 가지 사안은 뭘 의미하냐면은 국방부가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반발하는 것도 항명이야, 항명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언론에 의해서는 어떤 프레임이 만들어지냐면은 청와대와 국방부의 진실게임이다. 네. 그래서 청와대와 국방부가 대립하는 걸 언론이 만듭니다. 네. 그러면 이 나라 꼴이 뭡니까? 아니 보수 언론, 수구 언론. 이제 그 언론이어도 좋은 언론도 많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구 언론이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국방부와 청와대의 대립 갈등으로 말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덧붙이는 프레임은 어떤 거냐면은 이거는 비공개적으로 비밀리에 했으면 되는 건데 문재인 대통령이 괜히 까발려가지고 시끄러졌다 이런 식으로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그 홍익표 의원님 지금 이제 그 수고 언론에서 만든 프레임 중에 하나가 아니 그거 뻔한 거 26일날 보도됐는데 그거 좀 보고가 안 됐으면 야 왜 보고가 안 됐냐면서 은밀하게 하고 은밀하게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대중 외교 문제, 대미 외교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똥볼을 차렸다. 그러면서 정말 아마추어 외교고 아마추어 안보관이고 라고 하는 것을 자유한국당 그리고 바른정당 그다음 수구 언론 여기서 이렇게 프레임을 딱 짜고 있거든요. 이게 은밀하게 가야 될 문제예요. 만약에 내가 보기에는 은밀하게 갔으면 이 중요한 사안을 국민들 모르게 은밀하게 했다. 자기들이 무능한 걸 이러고 비판했을 거거든요. 외교는 가급적 국민들에게 동의와 지지 기반을 얻는 게 가장 큰 힘입니다. 공개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박근혜 정부의 외교 실패가 뭐였겠어요? 밀실 외교 이걸로 망한 거거든요. 박근혜 정부가 외교 엉망으로 할 때 우리는 소위 수구 언론들이 뭐 했습니까? 옷 잘 입는다고 패션 외교 칭찬 그 용벼천가 몇 개 더 했습니까? 그게 지금 오늘은 이 꼴을 만든 거예요. 그 외교 특히 우리가 강대국과의 외교는요 국민적 지지 기반을 갖고 동의하에 추진할 때 힘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의 협상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정부의 협상력은. 그럼 국민의 지지 기반으로서 나오는 거예요. 특히 이번 문제는 물론 외교적 사안은 아닙니다. 분명히 청와대에서 선을 그었어요. 이거는 미국, 중국과의 관계 문제가 아니라 사드 문제다. 배치와 관련 내부의 절차의 문제와 이 과정을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과정. 국민적 동의뿐만 아니라 내부 법적 절차까지. 예를 들면 환경영향평가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리고 최고지휘권자, 그러니까 군통수권자의 대통령에게 보고를 허술하게 한 면. 이런 거의 허위 약간의 고의적 은폐라고 보고 있는 거죠. 청와대는 거기까지는 표현을 안 했지만 사실상 허위 누락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그러면은 덮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정리죠 거기가 지금. 소송리. 소송리에 지금 환경영향평가도 안 받았기 때문에 6월 말까지 그러니까 얘들이 주장하는 것도 6월 말에 가면 간여 환경영향평가를 받잖아요. 그 전까지는 지금 삽질 하나 못 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기 때문에. 불법이죠 지금 하는 거는.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6월 말에 있는 간이 환경영향평가에서 자기들의 과정을 면접을 받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이유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내기가 들어온 거를 끝까지 숨길 수 없잖아요. 대통령한테. 분명히 언젠간 알게 될 텐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한 얼마 정도의 기간만은 가리고 싶었다. 있었다가. 숨기고 싶은 이유는 첫 번째는 아까 얘기한 환경영향평가 빨리 통과해서 자기들의 꼼수가 사후적으로 정당화되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먼저 알아버렸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꼼수는 한미정상회담인 거예요. 맞아요. 6월 말에 한미정상회담을 하면 미국에서 세게 들이댈 거 아니겠어요.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그러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추측건데 사드 배치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한미 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거 정부의 합의지만 박근혜 정부의 합의지만 그 합의가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드 배치를 무리하게 좀 절차적으로 무리하고 과정을 무시한 건 있지만 그 자체가 뭐가 잘못이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들로서는
이 간이 환경 영향 평가 결과가 나오는 것 시점, 그 다음에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는 시점까지는 이러한 그 사드 이 발사기 사기 반입된 거를 감추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우려했듯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고 두기를 미리 알받게 해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엑스밴드 레이더 갖다 놓고 여기다가 요 환경 영향 평가가 넘어갈 수 있게끔 알받기를 해놓고 넘어간 다음에 진짜 야밤에 슬그머니 그 네들 갖다 놓으려고 그랬던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부지 또 확대시키고. 예, 확대시키고. 환경 영향 평가는 환경부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그것도 이제 그동안에 한민구 장관이 계속 올 3월 이럴 때 이제 국방부에서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요청을 했다 이렇게 했는데 환경부에서는 국방부에서 받은 바 없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과정을 쭉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제 한민구 장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한민구 장관은 너무나 앞뒤가 안 맞는 조금만 지나면은 이게 이제 허위 사실이었다는 게 금방 드러나는 그런 발언들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다가 조금 지나갔는데 제가 조금 더 보완을 하고 싶어서 좀 지나간 김에 계속 더 지나가면 안 될까? 아니 광고. 이번에는 제가 우겨보고 싶은데 광고 전에 하면 안 될까요? 아니요, 광고 듣고 해야 돼요. 자, 계속.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이 공개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상한 또 프레임으로 만들어졌으니까 그 홍익표 의원께서 이제 이게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 가급적이면 외교 안보 사안에 있어서는 현대사회의 추세상 국민들의 지지와 동의를 받아야지 추진력이 생긴다. 뭐 굉장히 맞는 말씀이고요. 저는 이게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국방과 안보 사안에 있어서는 또 비밀리에 해야 될 사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건에 한해서 한번 좁혀서 보자는 거죠. 이 건이 과연 비밀리에 처리해야 될 사안이었는가, 공개적으로 해야 할 사안인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봐야 돼. 그래서 이 건은 왜냐하면은 첫째로 사드 문제는 이미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굉장히 핵심적인 이슈가 되었고, 두 번째로 국내적으로도 심각한 갈등 사안이 되었고, 게다가 세 번째로 사드 알받기를 해가지고 이미 사드 2기, 8사드 2기는 들어와 있고, 그리고 네이더까지 들어와 있고, 이런 건 언론을 통해서 다 알려져 있고, 그래서 이미 다 공개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내기가 들어왔는데 내기가 들어와 있다는 사실 자체를 국방부에서 아까 홍 의원님께서 말씀했듯이 국회에서 질문을 해줘도 국방부에 답변을 안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미 언론을 통해서 충분히 다 들어왔다고 일부 시스템들이 다 들어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내기가 왜 안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만약에 처음부터 이 사정을 전혀 모르게 정말로 국방상 이유 때문에 비밀리에 추진한 걸 한다면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미 다 알려져 있는데 그럼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체 왜 내기가 안 두 기냐, 네 기냐, 여섯 기냐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하고 함께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이번 사안에 있어서 대통령이 공개한 핵심적인 이유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은 저는 이제 대통령이 과거에 이제 참여정부 시절에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이나 비서실장을 하면서 과거에도 국방부가 그런 적이 많이 있거든요. 장난치는. 그러니까 언론에도 뭐 몇 차례 보도됐습니다만은 막 가령 작전계획 5029를 미리 합의해 놓고 나서 나중에 청와대에 보고한달까 또는 뭐 서해 NLL에서의 남북한에 무슨 총격전이 있었는데 뭐 우리가 먼저 쏴놓고 그러고 나서 뭐 북한이 먼저 쏘니까 우리가 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보고를 한달까 이런 경우가 있어서 내부적으로 조사를 했던 적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용산기지 이전 협상도 그 과정 속에서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번 것도 국민들이 상당히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인데 일부가 지금 국방부가 또 은폐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국민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풀어나가서 그래서 홍 의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국민들과 함께 풀어나간다면은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니까 어떤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이 절차에 대해서는 힘이 생기는 거죠. 알겠습니다. 홍 의원님. 그런데 이제 이 사드 결정 이렇게 군이 장난을 치고 있는데 홍 의원님께서 지금 문제제기를 했잖아요. 군내 사조직에 대해서. 핵심에는 이 사조직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군의 운영과 관련돼서 제가 그날 회의 때 얘기했던 게 크게 세 가지 지적을 했어요. 첫 번째는 이 군대 비밀주의. 이 안보의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비밀주의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이 문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물론 안보 중요하죠. 때로는 그 비공개로 할 부분도 있습니다. 비공개와 비밀은 다르죠. 비공개라 어느 정도 공개라는 거는 그래도 검증할 수 있는 기관의 통제를 받는 겁니다. 네. 근데 비밀리 한다고 해서 자기들끼리 속닥속닥해서 하는 건 이건 잘못된 거죠. 근데 이 우리나라 이 군 특히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돼서 최근에 또 여러 가지 이 남북 관계에서 군사적 대치 상황 관련돼서 군이 자기들의 그 업무를 지나치게 비밀리에 그 국회의 통제도 안 받아요. 네. 이런 것들은 잘못된 거죠. 이게 비밀주의에 따라서 그 법적 절차도 무시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런 문제가 왜 중대한 위기냐 하면 군대라는 게 뭡니까? 군대라는 거는 고도의 물리력을 그 집중된 물리력을 갖고 있는 특수한 집단이기 때문에 소위 그 민주적 국가들의 대부분은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합니다.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이 통제하고 국방부 장관도 되게 우리나라처럼 어제 군복 입다가 오늘 그 군복 벗고 장관 되는 나라는 없습니다. 어제 오늘도 아니에요. 오전까지 합참의장하다가 오후에 취임식하고 그러잖아. 미국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5년 이내에는 국방 장관을 벌써 할 수가 없어요. 네. 국방부 장관. 옷을 벗고 네. 최소한 5년간은 시빌리언 민간인으로 있어라 이 얘기거든요. 콜린 파월이 국무부 장관을 했잖아요. 그렇지. 국무부 장관이 우리나라 따지면 외교부 장관이지.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그러니까 문민 통제를 하기 위해서 국회 또는 여러 가지 감찰기관 FBI를 통해서 하는 백악관 같이 대통령이 통제한다든지 국방부 장관이 문민이 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그 국방부의 주요 요직을 민간인에게 개방한다든지 이런 형태를 통해서 문민 통제 장치를 해요. 왜냐하면 이걸 군인에게만 맡겨두면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뭐 군인을 제가 보기엔 적대시하거나 군인을 그 나쁜 집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균형을 맞춘다는 거예요. 균형 감각. 이거는 예를 들면 군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생각 또 사고가 있어요. 그 집단적 사고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것만 갖고는 위험하기 때문에 민간인이 거기서 적절하게 균형감을 갖게 해주라는 게 민주적 사회의 모든 국가가 갖고 있는 문민 통제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또 하나 더 문제는 아까 그래서 제가 이게 두 가지 얘기하는데 하나 마지막 지적한 게 그 군대가 특히나 사적 인연이나 어떤 사적 관계 또는 그 사조직에 의해서 운영된다면 더 망가지는 거죠. 예. 물론 모든 공무원 조직이 마찬가지지만 군이라는 경우는 더더욱 특수한 집단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사건이 5.16 쿠데타하고 12.12 쿠데타인데 예. 이 두 개의 쿠데타가 가능했던 거는 5.16은 8기생을 중심으로 6.4 8기생을 중심으로 한 사적 모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12.12 역시 그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6.4 11기가 핵심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회라고 그러죠.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예. 이러한 세력들이 그 정상적인 명령 계통을 무시하고 자기 지휘관을 체포하는 그 자기들의 인적 관계를 통해서 소위 국외 군사 쿠데타가 가능하게 만드는 게 이런 사조직이죠. 이 하나회는 왜 하나회예요, 이름이? 우리는 하나다 이거야? 예, 예. 하나고 그 11기가 사실상 6.4 정규시 반대로 1기구나. 4년짜리 1기. 그래서 그전까는 약식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들 자부심으로 6.4 1기 이렇게 해서 하나회라는 그래서 하나회. 알자회는 알고 지내자? 그리고 알자들이다 우리가. 예, 두 가지. 알자들이란 뜻이에요? 알자들끼리 알고 지내자. 예. 최 변호사도 보면은 그 형사 재판하고 그럴 때 조폭들 검거하잖아요. 네. 그건 내가 수시로 얘기하지만 전국의 조폭 중에요. 제일 많은 조직의 이름이 식구예요. 식구파. 왜 그런 줄 알아요? 모여갖고 무식한 놈들이 야 오늘부터 우리 식구다. 예? 그 식구파야. 그 우리 서로 잘 알고 지내자. 알자회. 근데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 그게. 근데 왜 깡패 이야기 하면서요. 건들건들거려. 아니 그러면서 우리끼리 알고 지내자. 이런 이상한 발언을 사조직 얘기를 좀 한번 거슬러 올라가면 이게 사람들이 생소한 것 같은데요. 사실 굉장히 익숙한 시점이 있어요. 92년도 그 김영삼 정부 출범할 당시인데 그때 하나회, 만나회, 알자회 이게 다 그때 나왔던 얘기입니다. 알자회도 그때도 있었어요? 그럼요. 그때 파악이 됐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 그 당시에 하나회는 6.4 11기로부터 한 24기인가 3기까지 갔어요. 네. 예. 그리고 그 이후 기수부터 알자회 이전까지 한 32기, 33기까지가 만나회. 만나고 지내자 우리. 그리고 이제 알자회가 이제 34기부터 해서 한 43기까지 해서 알자회에서 사실상 각 기수별로 한 10여 명 정도를 선발해서 소위 얘기하는 엘리트 뭐 좋게 얘기하면 엘리트고 뭐 나쁘게 얘기하면 이제 아름아름 자기들 학연이나 지연 뭐 이런 걸로 연결해 가지고 핵심적인 사람들을 모은 거죠. 이게 사조직을 만든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그때 92년 김영삼 대통령이 하나에 척결하면서 다
대거 그 소위 숙군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에는 대개 옷을 다 벗거나 그때 사법 처리됐죠. 예. 그다음에 이 만나해 같은 경우도 장성급 내지는 연관장교 이상급들이었기 때문에 예. 되게 그 진급이 누락되면서 더 이상 진급 못하고 옷을 벗은 사람이 많아요. 근데 알자회 같은 경우는 그 34기가 92년도에 중령이라고 해서 대대장이거나 대대장을 막 끝낸 정도예요. 육군 중령으로. 그러니까 그 43기 같은 경우는 대위밖에 안 되고 예. 막 대위 달았을 때. 43기면은 이제 거기다 40을 못하니까 83학번이죠. 83학번이죠. 83학번이 예. 되는 거지. 근데 34기 같은 경우 74학번이죠. 74학번이고. 대학교로 하면. 예. 제가 왜 기억을 하냐면 제가 92년도에 딱 그 정원장교로 들어갔는데 네. 그때 그 대대장이 막 시작한 분이 35기 대대장이에요. 선임 막 진급해서. 그러니까 34기가 막 대대장을 끝내고 이제 그 연대 참모나 그때 석사장교로 들어갔어요? 아니요, 그때 석사학위가 있으면 정훈장교로 갔죠. 정훈장교로 가요. 중이 딱 시작하자마자 그걸 몰랐고 석사를 안 땄네 나는. 그 중위로 들어가는 인간이었는데 그때 기억을 보면 그때 이제 한참 하나의 척결하고 하면서 이 모든 사조직이 다들 딱 납작 엎드렸고 이 알자회라 핵심에 있는 사람들도 그 당시 불이익을 받았죠. 진급이 좀 누락되거나 그렇죠. 1차 진급을 못하고 2차, 3차에 진급하고. 근데 그게 처음에는 좀 불이익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게 크지 않아요. 그리고 금방 이 사람들이 아시다시피 일부는 아주 엘리트들도 있어요. 사실상. 그러니까 이 알자회가 아니더라도 아주 진급 잘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군인들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시작하기 전에 또 일진이라고 했죠. 예, 일진애. 학교에서 제일 잘 나가는 일진애들. 이른바 그 육사 일진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공부 좀 잘하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승진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자기 후배들을 챙기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그 정부기관에 보면 어디를 가면 승진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책 자리가 라인, 있죠. 인사 라인 이게 되게 핵심입니다. 정책실과 인사실이 어느 정부기관에서도 다 핵심 인사들이 가고 거기를 자기가 인사처장하고 다음 후배한테 인사처장 물려주고 정책실장 하다가 정책 자리 물려주고 그다음에 현직 사단 같은 경우에는 사단의 작전처장이 되게 핵심이거든요. 예. 작전 참모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군사령부 하면 작전처장이 그렇죠. 되니까. 그래서 작전 그 참모지를 자기가 가고 후배한테 물려주고 한 기수 후배한테. 그리고 사단도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요. 누구 사단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갔을 때만 해도 아직 전두환 씨에 대한 이 사법 처리가 없을 때니까 1사단은 뭐 전두환 사단, 9사단은 노태우 사단, 제가 갔던 21사단 같은 경우는 이진삼 사단 뭐 이래가지고 자기 그 부대에서 배출한 참모총장이나 4성급 장군의 이름을 붙여요. 그래가지고 당시 하나의 중심을 해서 잘 나간 사단에는 그 후배들이 계속 왔습니다. 실제로 제가 21사단 있었는데 그때도 가서 조금 있다가 물러간 그 사단장도 하나였고 후임도 하나였다가 옷 벗었죠. 예. 김영삼 등 들어서면서. 예.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 사단장, 핵심 사단장이 있어요. 사단장이라고 다 같은 사단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승진이 되는 사단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사단장하고 군사령부의 부사령관이나 육군본부의 주요 그 핵심 보직으로 가는 이런 그 중요한 사단이 있는데 그러한 사단장 자리나 이런 중요한 보직들을 서로 주고받고 물려주고 하면서 사조직이 그 성장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이 사조직이 김영삼들하고 뿌리가 뽑혔다가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일종의 징계 사유지. 쭉 있다가 2007년도 MB가 들어서면서 하나회, 알자회 이게 다 드러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다시 살아났다는 거 아니야? 정확히 말씀드리면 MB 때부터 그런 게 아니라 노무현 정부 때도 이미 하나회가 부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군 내부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 참여정부가 군대 갔다 온 사람도 거의 없고 다 징역만 갔다 왔고 그리고 군대 내부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그리고 막연하게 군대가 언제든지 쿠데타 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당시 정부가. 저는 그 얘기를 여러 번 들었거든요. 그게 아무리 아니라고 설명해도 안 믿어. 군대를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당대표가 뭐 군이 쿠데타 준비를 하고 있다. 그거 헛소리를 했댔었잖아. 그러니까 또. 군대가 또 이용하는 게 뭐가 있냐면 미군이 그런 게 있다고 그래요. 그 미군이 지금 그 홍 의원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미군은 문민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국방부 장관만 있는 게 아니라 각 군성 장관도 있잖아요. 그렇죠. 육군성, 해군성, 공성까지 해가 최대한 강화하고 거기는 포스터라고 해봐야 국방부 간부를 전부 다 한 다음 서열이기 때문에 서열이 되게 낮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느 나라든지 원칙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힘이 많고 무력을 갖고 있는 집단은 직위를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경찰청장이 아무리 숫자가 많고 힘이 있어도 차관급으로 두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거든. 근데 검찰만 지금 이상하게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차관급은 60몇 명이라며. 네, 검찰만 이렇게 막 부풀려 놓은 건데 어쨌거나 우리나라는 군대하고 검찰이 군부 독재를 지탱해온 두 축이기 때문에 거기가 이렇게 다 오버가 돼 있잖아요. 의전 서열이. 근데 그게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건데 그때 군인들이 허위 보고를 하면서 내부적으로 자기들끼리 뭐라고 안심을 하는 논리가 있었냐면 이거 전 직접 들었는데 어차피 통수권자는 군대하고 한 몸이 된다는 사실에서 떨어지는 순간 굉장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그걸 절대로 외부로 공개하지 못한다. 응? 그리고 우리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처벌을 해야 되는데 사법권은 우리한테 있다. 군사법제도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려울 게 없어요, 이 사람들이. 허위복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리고 청와대가 군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과거에도 검찰 인사를 왜 독립시킨다고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아봐라 했던 것처럼 군대 인사도 니네가 좋은 사람을 한번 뽑아봐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사람들이 군대에서만 쫓겨났을 뿐이지 다 죽은 게 아니거든요. 바깥에 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군대라는 것처럼 예비역과 현역의 조직이 끈끈한 데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예비역으로 퇴직한 사람도 계속 지네 사단장이고 지네 군사령관이고 계속 그 앞에 가서 경례 붙이고 장관이고 뭐고 소용없어. 무조건 기수지. 그러니까 외부의 과거 하나의 사람들이 어차피 또 영향력을 발휘하고 지가 잘 아는 사람들을 집어넣고 그런 사람들이 거의 다 컴백을 합니다. 참여정부 때 이미. 그리고 그것이 꼭 사조직이 준동해서라기보다도 지네들끼리의 아름아름의 인맥으로 아 얘가 제일 똑똑한 애야 이러면서 시키는 거예요. 그게 계속 이어져 온 거죠, 여기까지.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사조직 문제가 좀 심각하냐면, 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군은 이런 그 물리력을 가진 집단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통제장치를, 그리고 내부 견제장치를 둬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기무사령부라고 하죠. 기무사령부가 굉장히 필요한 조직입니다.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군내 여러 가지 동향을 그 다른 형태로 정보 파악을 대통령이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군내의 여러 가지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기무사령부를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선 때 댓글 조작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 기무사령부가 만약에 그러한 동향을 파악하지 않고 대통령한테 보고하지 않는다. 그럼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대부의 동향 파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누가 나쁜 짓을 하는지 누가 비리가 있는지 누가 월권을 하는지 아니면 이런 사조직을 중심으로 모여서 어떤 인사나 이런 거를 전행을 하는 게 있든지 짬짬이를 하는지 이런 걸 보고를 해서 대통령이 그걸 알고 이건 잘못된 거니까 뭐 어떻게 개선하기 위해서 인사 조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거에 대한 위법 행위를 묻든가 이렇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그러한 정보를 대통령이 보고받지 못한다. 이런 순간 그 깜깜이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지금 뭐 소위 얘기해서 이런 사적 관계로 인해서 핵심적인 정책 라인이라든가 인사 라인 그리고 이런 기무사령부, 기무사령관 자리 이러한 라인들을 특정한 그 집단 또는 특정한 인맥이 장악하는 순간 굉장히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그럼 자기들끼리는 정보를 공유해도 대통령이나 그 자기 외적인 사람들, 자기 사조직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정보 공유를 안 할 계엄성이 엄청 높아지는 거네요. 그런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우리 봉도사님 사람이에요. 봉도사님이 사단장인데 무슨 비리를 저질렀어. 근데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런 거죠. 형님 이거 더하면 내가 보고 안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그래서 서로 무마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깔끔하게 윗선으로 보고서 써서 그 인사 조치하게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는 반인산업이나 이런 등등 또 퇴역한 장군들이 로비스트가 돼갖고 군내의 반인산업과 그 끈끈하게 연동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나를 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끊임없이 부정한 짓을 저지르면서 부를 축적하려고 하고 있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최 변호사님도 많이 잘 아시겠지만 이 군대에서 기무부 부대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인사에 직접적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특히 그 고위장교, 그러니까 중령급 이상, 한 대령급 이상 올라가면요. 조난자료. 서로 비슷해요, 경력이. 그 차이가 얼마 차이 안 나요. 그러면 이제 조난자료라고 그래가지고 기무부대에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올라갑니다. 예를 들면 홍길동은 좋은 이제 기무대에서 이 사람은 굉장히 성실하고 주변에 덕망도 높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하고 평소에 술만 마시면 좀 행패를 부리거나. 테이블 위에 올라가서 옷을 벗고. 가끔 주변 사람들에게 손찌검도 한다든가. 이렇게 올라가면 인사 라인에서는 이게 마이너스가 되면 이게 생각보다
마지막에 가면 그 차이가 미세해서 굉장히 큰 영향을 줘요. 근거도 없이 여성 추문이 끊이지 않고. 그것도 본인 거를 가지고 얘기하면 그나마 양반이에요. 하다 안 되면 예를 들면 홍익표 대령이 있어. 네. 이 사람이 육사 출신이 아니고 ROTC 출신이야. 근데 같은 분야의 경쟁자로 육사 출신이 하나 있어. 얘를 시켜야 돼. 근데 홍익표 대령이 인품으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그 성과로 보나 더 위야. 그러면 얘를 못 시키는 거야. 예. 그럴 때는 어떻게까지 했냐면 남재준이 총장하던 시절에 홍익표 대령의 와이프가 치과 치료를 오랫동안 받는 걸로 보아 치과 의사와 바람이 났다. 이렇게 해갖고 떨어뜨렸다니까. 아니 그게 마누라 바람난 게 얘가 군대 생활에서 저기 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야. 아니 또 바람도 안 났잖아. 안 난 거를. 예.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이거. 치통이 오래 있는 게 왜 그 바람하고 연결이 돼. 이가 아파 죽겠는데 몸 바람을 펴. 치과 치료는 원래 오래 받잖아요. 그럼요. 치과 의사 바람이 났다. 아니 그래서 이제 보면 그런 전환 자료, 기무부대에서의 동향 자료에 대해서 군 장교들이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자기 그 계파가 기무사령관으로 가게끔 지속적으로 또 작업을 하겠네. 그런 것도 필요하고 예. 또 기무부대 애들이 전행하는 근거가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중사만 돼도 대령한테 가갖고 껐덕거리는 이유가 보통 이제 대대에 한 중사급이 와 있고요. 그다음에 연대 가면 준이나 지금 상사. 부저 뭐라 그러죠? 바뀌었죠. 계급이 상상가 뭔가 바뀌었고 그다음에 그 사단본부 가면 대령 중령급이 있어요. 근데 힘이 무지하게 세죠. 물론 과거에 비해서 많이 빠졌고 그래서 그때 그 참여정부 때 기무사령관을 그 소장으로 낮췄다가 박근혜 정부도 다시 별 3개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힘을 잡고 이 권리 아니 걔들이 국내에서 지난번에 최강 변호사가 얘기한 국내에서 사복 입고 다닌다는 애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너 계급이 뭐냐, 너 어디 소속이냐 그러니까 군사 기밀입니다. 네. 3스타가 물어보고 있는데. 사이버 사령부도 그랬고 기무사령부도 그런 짓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사조직을 또는 이런 그 군내에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 잘하기 위해서 아까도 얘기한 그래서 문민 통제하고 내부적 견제와 감시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근데 이번에 여기에 그 관여돼 있는 거예요? 독사파나 뭐 알자회 이런 애들이? 지금 그 자리를 서로 주고받게 했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앞서 사람의 잘못된 정책 결정에 대해서 그 후임자가 왔을 때 리뷰하고 재검토해서 잘못된 건 잘못한 대로 밝혀내거나 또는 수정할 건 수정한 대로 그다음에 다시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모여서 회의를 해요. 자, 이런 겁니다. 이 같은 국방부 내에서 회의를 하더라도 서로 간의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비슷한 사람들끼리 비슷한 짬짬이를 해서 모여서 직책 독점하니까 그 집단이. 그럼 같이 모여서 형님하고 하면서 그 분위기를 몰고 가면 아무도 반론의 목소리 나오지 않죠. 자, 우리 군의 문제는 우리가 법적으로 지금 군 법에 이 인사법에 의해서 합참 같은 경우도 육해공군이 균형을 이루게 돼 있어요. 근데 핵심 보직을 육군이 거의 독식하고 있어요. 합참의장 지금 해군이나 공군이 한 적이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어쩌다 한 번씩 하죠. 그리고 국방부 장관 제 기억에 지금 김영삼 정부부터 해서 기억나는 게 딱 2사람밖에 없습니다. 이양호 국방부 장관하고 윤광호 해군 출신의 국방부 장관 2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자꾸 얘기가 우리나라 국방부는 육방부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고 우리가 통합군 시스템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도리어 해군하고 공군이 좋아할 줄 알았더니 이 통합군 시스템 군개혁에 의하면 해군 공군이 결사적으로 반대해요. 왜? 그나마 자기가 더 없어진다는 거예요. 육군이 다 독식하고.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군은 무려 육군의 비율이 85% 가까이 될 거예요. 그렇죠. 80%. 예. 80% 이상 된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이제 해군 공군이 한 15% 좀 넘게 쉐어하고 있는 건데 이러한 상황으로 군대 가면 이 군대는 싸움을 할 수 없는 군대예요. 전투를. 왜냐하면 통합군 체계에서 공군 전력과 해군 전력의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 있냐? 미군의 도움이 없으면 전쟁을 하나 할 수가 없어요. 예. 서로 싸우느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역할이 제가 좀 더 부연 설명을 좀 드릴게요. 먼저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전시작전권 전환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군은 안 하게 돼 있어요. 공군은 예외예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당시에 전시작전권 우리가 가져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하더라도 작전권 평시까지 작전권을 우리가 가져온다 하더라도 그 작전권의 공군에 대한 장악은 계속 주한미군 사령관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우리는 독자적인 전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통합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각 군이 각자의 역량을 발휘해가지고 이제 가장 극대화된 전력을 발휘하는 게 통합군일 거 아니에요. 예. 그래야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소위 시너지 효과라는 거. 근데 워낙 육군 중심으로만 발전을 하고, 그러니까 그 집중을 해놓고, 그 다음에 병력이나 무기나 이런 것들도 다 육군 중심으로만 해놓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군대는 미군이 초토화시키면,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자면 좀 저기 하자면 미군이 초토화시켜 놓으면 한국군이 가가지고 한국군 보병이 깃발 꽂는 거. 이게 우리 전술이에요. 그리고 해군 공군은 뭐 하는 거냐면 미국 해군 7함대, 그다음에 공군 7공군 이런 것들이 날라와가지고 다 때려 놓으면 거기에 보조로 참가해가지고 잠깐 하거나 아니면 한국군 포병이 육군이 때려야 되는데 화력이 약간 부족하면 한포 사격을 하거나 전폭기가 가서 좀 떨어뜨려주거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육군들은 해군하고 공군이 어쩔 수 없이 사관학교가 있으니까 쟤들한테 우리가 자리를 나눠주는 것일 뿐이지 쟤들이 전쟁에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필요할 때 잠깐씩 갖다 쓰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아예 대놓고 옛날 참여정부 때도 그 조성태 국방부 장관 이런 사람들 네. 국방부에서 회의를 하면 해공군들 3스타 4스타들한테 야 너네가 무슨 군인이야 이래 대놓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요 우리나라 공군은 그 떠서 그 공대공 싸움을 하는데 공대지 그러니까 하늘에서 그 타겟 목표를 때리질 못합니다. 예, 독자적으로. 못해. 왜 못하는지 아세요? GPS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모든 자동차도 GPS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건 이제 상업용 GPS예요. 근데 이제 군사용 GPS가 있습니다. 정밀한 거. 아주 정밀하게. 예. 이 군사용 GPS는 진짜 몇십 센치 단위까지 그렇죠. 정확하게 때리는 거예요. 예. 우리 사업용 GPS는 옆도로 가면 이게 한 10m, 20m까지 인식을 못 해요. 예, 인식을 못 하죠. 예, 그래가지고 그냥 옆에 도로 가도 옆에 도로 가도 다른 도로 가도 달리고 밑에서 좌회전 우회전 그렇죠. 막 계속 고가로 달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상업용 GPS 갖고는 싸움이 안 되고 군사용 GPS를 받아야 되는데 우린 군사용 GPS 능력이 없어요. 네. 없기 때문에 우리 비행기가 떠면 오산 비행장에서 미군 그 기지에서 이 군사용 GPS로 타겟을 지정해 줘야 거기서 타겟을 때릴 수 있습니다. 좌표를 찍어줘요. 좌표를 찍어줘요. 그러니까 지난번 그 천안함 사건하고 연평도 포격 있을 때 연평도 포격 있을 때 뭐 이명박 대통령이 폭격을 왜 안 했어 그러는데 미군이 GPS를 안 주는데 어떻게 폭격을 합니까? 비행기 못 뜨는구나 비행기 자체가. 아니 떠도 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군이 GPS를 찍어주지 않으면 때리고 싶어도 때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데나 때리는 거죠. 장님 눈 감고 때리듯이 그냥 아무데나 때리는 겁니다. 그거는요. 야, 그때는 뭐 GPS 그런 것도 문제였지만은 뭐 공대지 미사일 장착하지 않고 떴다면서요. 예, 그런 얘기 있었죠. 그런데 이번 문제 생기는데 독사파는 뭐예요, 독사파? 이게 뭐 소위 해서 독일 육군사관학교를 유학이나 연수 갔다 온 사람들이 있는데 한 기수에 만나요. 한 기수에 한 명 정도. 의원님이 만드신 용어예요. 들으신 거예요? 들은 거죠. 걔들이 이렇게 이름을 붙였구나. 독일 사관학교파. 예. 아니, 그러니까 그 안에서 김관진이 독일 육사 출신이기 때문에 예. 그런 일종의 군맥이 형성되는 거 저도 알고 있었는데 독사파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전에는 없던 말인데 하도 독일 육사 출신들이 이렇게 해서 다 해먹으니까 네. 내부적으로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 그러니까 같아요. 과거에는 원래 이 독일 육사 출신들이 승승장구하지 않았어요. 그 전에는. 옛날 미국 육사가. 그 전에는 미국의 네. 그 웨스트포인트 갔다 네. 오거나 또는 미국 그 특수부대 있죠. 그렇죠. 네. 그 전두환이 다 그렇게 옛날에 그 하나의 중심을 많이 갔다 왔기 때문에 미군 특수부대 그 연수 갔다 온 사람들이 중용됐던 거예요. 근데 네. 그러다가 이게 김관지 씨가 지금 군내 실세가 된 지가 10년이 넘습니다. 네, 이명박 정권 아니요. 참여정부 시절부터 그때 합참의장 했단 말이에요. 시작했어요. 참여정부 말기 합참의장으로 그러니까 시작해가지고. 제가 김관진 전 안보실장이 참 나쁜 사람이라고는 생각하는 게 NLL에 대한 보고서를 본인이 제일 먼저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당시 눈병 나가지고 김장수 국방장관 대참을 해서 회의하고 나서 청와대 NLL에 대한 그 입장이 우리 국방부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김장수한테 보고를 했다는 제보까지 다 듣고 있는데 그 당시에 본인이 직접 참여해서 그래놓고 마치 그때 이 NLL 문제가 마치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NLL 팔아넘긴 사람처럼 할 때 본인 침묵으로 일관했잖아요. 김장수도 마찬가지죠. 그거는. 김장수는 그래도 상임위 와가지고 네. 자기하고 대통령하고는 생각이 같았습니다라는 얘기를 3번이나 했어 제 앞에서. 근데 어느 언론도 그걸 안 써주더라고요. 당시 통회통위에서. 아니 운영위에서요. 제가 원내 부대표를 하면 이제 운영위에서 청와대 안보실장 부르거든요. 청와대 안보실장 불러가지고 몇 번을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아무도 안 써주는 거고. 자, 근데 어쨌든 이러한 독일 육사를 갔다 온 사람들이 김관진 씨가 워낙 승승장구하다 보니까 한 기수에 한 명이에요. 네, 한 기수에 한 명 갔다 오다 보니까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물론 이럴 수 있습니다. 아주 엘리트한 사람들이 갔던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체말로 군에서 꽤 잘 나가는 능력 있는 사람이 선발된 측면도 있지만 어쨌든 이 문제는 좀 조사가 필요한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이 그 사람들의 인사상의 그 어떤 이익으로 혜택으로 부당하게 작용됐는지는 내부 감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얘기가 군내에서 굉장히 많아요. 일부 언론에서 사조직에 대한 문제 제기하니까 뭐 군심이 부글부글 한다는데 제가 들은 군심은 반대입니다. 그 군심은 지금까지 혜택 본 사람들 얘기고 실제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본 사람이 95%가 넘어요. 사실은 김관진 씨가 이제 독일 육사를 중심으로 하기도 하고 자기하고 근무연이 있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진급을 많이 시켰잖아요. 보직도 많이 주고. 그러니까 군대 내에 거기에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네. 거기서 소외된 사람들. 그렇죠. 최근에 들은 얘기로는 하도 군 인사에 그전에 이제 김관진은 안보실장 몫을 달라, 박흥렬은 경호실장 몫을 달라, 이래가지고 한민구하고 알력이 생겨가지고 장관이 허수아비가 되고 김관진 맘대로 다 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군대에서는 진급이 안 되면은 그게 그 군대는 계급으로 사람을 그냥 평가를 해버리기 때문에 너무 그게 절실하거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후일담이 항상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 김관진이라는 사람이 너무 오랫동안 있었고 자기 사람을 너무나 계속 심어왔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제어할 수 있는 거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박근혜 때 그래서 그 기무사령관 장경욱 씨가 독일 육사가 너무 해먹는다라는 보고서를 만들고 그다음에 박지만이 동기인 37기들이 뭐 저기에서 뭉치는 거를 경계해야 된다는 보고서 썼다가 잘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장경욱이.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새삼스럽게 얘기한 게 아니라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정윤의 문건 파동 있지 않습니까? 이 정윤의 문건 파동 때 이미 알자회에 대한 이 실체를 민정 라인에서 그것도 박근혜 정부 민정 라인에서 파악을 했어요. 이게 다 최순실하고도 연결돼 있고 우병우하고도 연결돼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박한천 경감인가요? 경정. 박한천 경정이 문서를 유출했다고 그래서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처음에 찌라시라고 그랬다가 어쨌든 법원이 한 거는 이건 청와대 문건을 인정했잖아요. 그 청와대 문건이 최순실의 그 군인사 개입에 대한 그 문건이 있었어요. 동양보고. 동양보고 문건 중에 있었구나. 거기에 알자회의 세력화에 대한 실태가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당시 기무사령관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당시 민정 라인에서 실체를 파악하고 했고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이거를 처리하라고 건의를 했지만 반대 현상이 벌어진 거죠. 그걸 보고했던 사람이 다 잘린 거죠. 정윤의 문건 파동을 계기로 다 잘리고 조응천 박관천 다 잘린 거죠. 사법 처리까지 되고 일부는. 그리고 반면에 김기춘 실장의 우병우와 손을 잡고 이 라인을 다 그대로 살려준 거죠. 그거 승승장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여러 가지 이것도 조사를 해봐야 돼요. 그때 최순실이 진짜 군 인사 개입에 이 보고서에 따르면 개입한 거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최순실과 우병우가 군 인사에 개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이 당시 이러한 민정 라인의 보고서를 우병우가 개입해서 이거를 축소하고 그냥 덮었는지 이거 그 내부 감찰을 해야 되는 문제가 한번 감사를 해야 되고 필요하면 검찰 수사해야 되죠. 이번 사드 이 4기 숨기고 발사대 숨기고 발표하지 않은 걸 파고 들어가게 되면 군 개혁으로 바로 들어가겠네. 그러니까 군대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늘 자기들이 해오던 방식 그대로 자기들끼리의 피하식별하는 방식 그대로 지네들 편한 대로 지금 일을 해오다가 꼬리가 하나 잡힌 거죠. 그런데 이번 기회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항상 배경으로 삼는 거는 그러면은 한미동맹 없이 어쩔 건데 이게 배째라고 덤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과거에 통수권 그러니까 그 작전 통제권 반환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그 옛날 사람들이 군인들이 군복 입고 그 성조기 들면서 광장에 앉아 있었던 게 지금 그 성조기 태극기 집회 시작 아닙니까? 참여정부 때 그런 짓거리를 아주 확신에 차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정말 확실하게 이 본때를 보여주지 않으면 그리고 제도적으로 이걸 정배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계속 반복할 것이다. 그 군대 내 사조직 때문에 홍익표 의원님이 일부 언론에서 군심이 부글부글 한다고 보도한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는 군대 내 사조직의 존재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반군 행위이고 해군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군대에 반하는 거고 군대에 대해서 해악을 끼치는 행위입니다. 왜냐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볼 때 뭐 군대 내 특정 세력의 이익을 가지고 군대의 인사라든가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한다는 것 자체로서 그렇죠. 당연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제 좀 더 크게 한번 생각해 보면은 저는 우리나라 군대에 있어서의 국방개혁의 결과 그러니까 그 목표는 존경받는 군대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른바 스타들, 별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부분 국민들은 뭐 똥별이다, 뭐 이런 식으로 도둑질 하려고 존경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 국가를 위해서 외부로부터의 침략을 지키기 위한 이 군대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존경을 하는 군대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국민들이 군대를 존경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런 해군 행위를 하는 군대를 해롭게 만드는 이런 사조직들이 군대 내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가 이제 미국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미국은 철저히 문민 통제를 하고 그래서 사성 장군도 미국에서 만약에 뭐 차관보 정도가 한국에 오더라도 여기에서 사성 장군이 나가서 그렇죠.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은 철저하게 계속 우리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물리력을 행사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통제를 받는 거죠. 대신에 그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존경을 해줍니다.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군의 역할에 대해서 철저하게 존경을 해주고 군이 곳곳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 보장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군대가 사조직이었고 정말로 국가를 위해서 국민들의 존경받는 그런 군대가 된다 한다면은 군인들의 지위라든가 신분도 사회적으로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사드 배치를 통해서 본 이번 사드 하게 되면 좀 밝혀지겠죠? 전반적인 거를 한번 조사를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단순히 지금 현재까지 드러난 거는 허위 보고, 그다음에 보고 누락 이거지 않습니까? 그 허위 보고 뒤에 누구죠? 위승호 뒤에 누가 있는지. 이제 그렇죠. 찾아내야 되는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위승호 현재 국방실장 정책실장 한 사람의 책임만 아니지 않습니까? 전임자들도 다 인지했던 사실일 거고요. 이미 기획했을 거니까 그 앞서 전임자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더 조사를 해야 되죠. 알겠습니다. 군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사드는 사드대로 제대로 국민적 동의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지 짚어봐야 될 것이고 환경 영향 평가 문제에 대해서도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차제에 국민과 등지고 있는 군내의 사조직 이번에도 역시 발본색원하기를 기대하면서 정봉재 정국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오늘 사드 관련돼서 청와대에서 발표했어요. 발표를 일단 어떻게 보셨어요? 조사 결과 발표했어요? 중간 조사 결과지. 안 누구죠? 못 봤네. 시민 윤영찬. 이름 기억을 못 하니까. 홍보수석. 그분이 발표를 했는데 내용은 간략한데 꽤 세요. 그 진상조사 결과 보고하면서 발표하면서 윤 수석이 얘기는 허위 누락 보고가 있었다. 그리고 중심에 위승동 국방정책실장,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이 책임이 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명이 됐고요. 그래서 직무에서 배제한다 이 양반은. 그다음에 이건 워밍업이야. 그래서 두 번째 지적은 환경 영향 평가와 관련돼서 꼼수를 부렸다. 이 우리가 하니까 꼼수. 그러니까 이 전략 영향 평가를 받으려면 33만 평이 넘어야 되는데 33만 평 이하로 줄이려고 32만 8,779평방미터로 줄인 겁니다. 그리고 근데 전체 사드가 들어갈 부지는 또 70만 평이 넘어요. 공유한 부지는. 근데 그걸 두 개로 쪼갠 거야. 그렇죠. 쪼개기 한 거죠. 시스템으로 쪼개기를 해서 다음 단계에 37만 평을 그냥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 70만 평이 들어가는데 이 쪼개기를 함으로써 전략영향평가를 우회하는. 전략영향평가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1년이 걸리는데 33만 평방미터가 미만이 되게 되면 간단한 간이 영향평가. 그렇죠. 6월 말에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6월 말까지 사드 4기로 숨겨놓고 있다가 2기만 놓고 영향평가가 간영향평가 끝나면 그때 슬그머니 들이미는 거예요. 영향평가가 끝났으니까.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37만 평 주면서 이제는 70만 평을 다 쓰게 되는 거야. 요 꼼수를 부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처럼 정확하게 하지 않고 33만 평 미만 되면 환경 영향 평가를 피할 수 있으니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 영향 평가를 누가 지시했는지 계속 추적해.
들은 하여튼 40년, 50년 동안 똑같은 수법을 어쩜 이래 공공기관이. 정말 중요한 국민들이 관심 있는 싸기 사드. 사드 사기. 그 싸기 사드. 여기에 대해서도 난 이 말이 제일 무섭더라고. 국군 통수권자에 대한 보고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발사대 추가 반입 사실이 NSC에 보고되어 대통령 직무 대행까지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환경원까지 다 환경원까지 알았는데. 보고됐고 보고 주체는 김관진이고 그리고 보고 주체 옆에 사이드 빠져 있었던 건 한민구고 당신들 공이 다 책임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얘기 안 할게. 그리고 더 웃긴 건 그 다음 문장이에요. 뭐냐면 이 청와대 공식 보고를 하는데 미군 측과 그렇죠. 비공개 합의로 합의돼서 우리 대통령한테 보고를 안 한 거야. 우리 군이. 이것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군 통수권은 헌법에 누굽니까? 대통령인데 우리 군 통수권자를 미군과의 합의 때문에 우리 군 통수권자를 바지저고리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측과 비공개 합의를 이유로 이건 비공개는 뭐냐면 대언론 대응 방침이에요. 그렇죠. 이건 국군 통수권자한테 보고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언론에 비공개를 하고 국민에게 비공개로 하고 전략적 문제가 있으니. 그렇죠. 근데 이걸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가 막힌 것은 다시 조금 말씀하신 대로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첫째 꼼수는 33만 평 이상이면은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33만 평이 아니고 32만 8,779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평수를 줄여서 꼼수로 보고했고 그러고 나서 환경 영향 평가가 간이 환경 영향 평가로 끝나면은 다시 30만 평 이상을 37만 평을 주고 다시 이제 공유하는 걸로 이 첫 번째 꼼수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은 역사상의 꼼수 중에서도 뭐라 그래야 될까요? 최대 마왕 꼼수? 뭐 이렇게 말을. 그건 아니고 달빛 꼼수. 달빛 꼼수? 그건 또 뭔 말씀입니까? 문제는 무시한.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붕괴하고 있는 거는 이제 과거에는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보고를 해놓고 이번에는 보고를 안 했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또 붕괴 우리 홍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거는 한미 간에 비밀로 합의를 한 거니까 우리 대통령한테는 보고 안 했다는 점. 이 하나하나 자체가 전부 다 우리가 놀랄 만한 사건들입니다. 놀랄 만한 사건이고 청와대가 무척 열받은 거죠. 딱 입하고. 그러니까 지금 윤영찬 홍보수석은 굉장히 절제되고 차분하게 얘기했지만 이건 상당히 그 내부적으로 부글부글할 만한 사안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그 봉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의 비공개라는 얘기는 언론에 외부에 알리지 말고 국내 그 핵심 전략적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또 정말로 연관해서 또 문제로 되는 게 5월 26일 날 5월 26일 날 안보실장한테 보고 안 했다 그러니까 또 금방 국방부에서는 보고했다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또 조금 있다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 이거 환경 영향 평가 피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했더니 환경 영향 평가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 두 가지 사안은 뭘 의미하냐면은 국방부가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반발하는 것도 항명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언론에 의해서는 어떤 프레임이 만들어지냐면은 청와대와 국방부의 진실게임이다. 그래서 청와대와 국방부가 대립하는 걸로 언론이 만듭니다. 그러면 이 나라 꼴이 뭡니까? 아니 보수 언론, 수구 언론. 이제 그 언론이어도 좋은 언론도 많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구 언론이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국방부와 청와대의 대립 갈등으로 말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덧붙이는 프레임은 어떤 거냐면은 이거는 비공개적으로 비밀리에 했으면 되는 건데 문재인 대통령이 괜히 까발려가지고 시끄러졌다 이런 식으로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그 홍익표 의원님 지금 이제 그 수고 언론에서 만든 프레임 중에 하나가 아니 그거 뻔한 거 26일날 보도됐는데 그거 좀 보고가 안 됐으면 야 왜 보고가 안 됐냐면서 은밀하게 하고 은밀하게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대중 외교 문제, 대미 외교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똥볼을 차렸다. 그러면서 정말 아마추어 외교고 아마추어 안보관이고 라고 하는 것을 자유한국당 그리고 바른정당 그다음 수구언론 여기서 이렇게 프레임을 딱 짜고 있거든요. 이게 은밀하게 가야 될 문제예요. 만약에 내가 보기에는 은밀하게 갔으면 이 중요한 사안을 국민들 모르게 은밀하게 했다. 자기들이 무능한 걸 이러고 비판했을 거거든요. 외교는 그 가급적 국민들에게 동의와 지지기만 얻는 게 가장 큰 힘입니다. 공개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박근혜 정부의 외교 실패가 뭐였겠어요? 밀실 외교 이걸로 망한 거거든요. 박근혜 정부가 외교 엉망으로 할 때 우리는 그 소위 수구 언론들이 뭐 했습니까?
옷차림도 하고 패션 외교 칭찬 그 용비어천가 몇 개 더 했습니까? 예. 그게 지금 오늘의 이꼴을 만든 거예요. 그 외교 특히 그 우리가 그 강대국과의 외교는요. 국민적 지지 기반을 갖고 그 동의하에 추진할 때 힘이 생기는 겁니다. 예. 우리의 협상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정부 협상력은. 그럼 국민의 지지 기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네. 특히 이번 문제는 물론 외교적 사안은 아닙니다. 분명히 청와대에서 선을 그었어요. 예. 이거는 미국, 중국과의 관계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내부 사드 문제다. 배치와 관련 내부의 절차의 문제와 네. 이 과정을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네.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과정. 국민적 동의뿐만 아니라 내부 법적 절차. 법적 절차. 법적 절차까지. 예를 들면 환경영향평가 같은 경우를 환경영향평가.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리고 그 최고주의자, 지휘권자, 그러니까 군통수권자의 대통령에게 보고를 허술하게 한 면. 예. 이런 뭐 거의 그 허위 약간의 고의적 은폐라고 보고 있는 거죠. 청와대는 거기까지는 표현을 안 했지만 사실상 허위 누락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그러면은 덮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정리죠 거기가 지금. 소성리. 소성리에 지금 환경영향평가도 안 받았기 때문에 6월 말까지 그러니까 얘들이 주장하는 것도 6월 말에 가면 간여 환경영향평가를 받자는 그 전까지는 지금 삽질 하나 못 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기 때문에. 예. 불법이죠 지금 하는 거는. 저는 그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 6월 말에 있는 예. 그 간이 환경영향평가에서 자기들의 과정을 이제 그 면접을 받는 거죠. 예. 그게 첫 번째 이유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내기가 들어온 거를 끝까지 숨길 수 없잖아요. 대통령한테. 예. 분명히 언젠간 알게 될 텐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한 얼마 정도의 기간만은 가리고 싶었다. 가리고 있었다가. 그 숨기고 싶은 이유는 첫 번째는 그 아까 얘기한 환경영향평가 빨리 통과해서 자기들의 꼼수가 사후적으로 정당화되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먼저 알아버렸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꼼수는 한미 정상회담인 거예요. 맞아요. 6월 말에 한미 정상회담을 하면 미국에서 세게 들이댈 거 아니겠어요. 예.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네. 그러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추측컨대 사드 배치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한미 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거 정부의 합의지만 박근혜 정부의 합의지만 그 합의가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어진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그 사드 배치를 뭐 무리하게 좀 절차적으로 무리하고 과정을 무시한 건 있지만 그 자체가 뭐가 잘못이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들로서는 이 간이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오는 것 시점, 그 다음에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는 시점까지는 이러한 그 사드 발사기 사기 반입된 거를 감추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우려했듯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했고 두기를 미리 알받게 해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엑스밴드 레이더 갖다 놓고 여기다가 요거 환경영향평가가 넘어갈 수 있게끔 알받기를 해놓고 넘어간 다음에 진짜 야밤에 슬그머니 이거 네들 갖다 놓으려고 그랬던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부지 또 확대시키고. 예, 확대시키고. 예. 환경영향평가는 실무 업무 보고할 때 보고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얘들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대통령 기록물을 얼마나 철저하게 보관한지 분류하고 보관한지를 모르고 26일 날 보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바로 찾아본 거 아니에요. 문서를 만들면서 거기다 등급을 다 매기지 않습니까? 네. 나중에 그다음에 연말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 네. 퇴임할 때 다시 한번 확인. 이 두 단계로 확인하는데 보고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서를 딱 보니까 없으니까 보고받은 뭐 없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실무 보고는 누구한테 한 거였어요? 26일 안보실장한테 그 보고를 정책실장이 안보실장한테 보고할 때요. 그렇죠. 정책실장이 안보실장한테 위승호가 네. 그 정의용 네. 그 안보실장한테 보고를 했는데 그때도 빼먹고 그때 빼먹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 뭐 그렇게 해도 뭘 압니까? 근데 네. 그 내용을 네. 이 정부는 새로운 정부는 보고받은 내용이 한 없는 번도 거예요. 정식 보고 받은 적이 그렇죠. 없는데. 네. 아니 4월 26일 날 YTN에 보도됐어요. 네네. 보도됐는데 그거 무슨 보고를 된 거 국방위원이시잖아요. 국방위원은 아닌데 예. 그때 국방위원들도 통일부 장관이에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때 언론 보도가 몇 차례 있었지만 네. 언론 보도를 확인하지 않았어요. 국방부가 NCND를 한 거죠. NCND 했고 그것을 일처리 김종대 의원한테 확인해 봤더니 국방위에서 계속 질문했는데 끝까지 NCND였다는 거예요. 저게 지금 YTN에 나왔는데 저게 동영상에 나왔고 4통이 가고 있는데 저 빨통이 무슨 빨통이냐 이게 큰 통이 가고 있는데 근데 그걸 끝까지 그리고 사드라고 하고 지금 사드라고 알려줬다라고 이제 이렇게 그 발사대라고 했는데 끝까지 답변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때도 계속 그런 게 있습니까? 이런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종편이 교묘한 논리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 사드 문제를 공개하고 투명하게 진행하려고 하는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예. 외부자들이요? 외부자들 빼놓고. 그 이제 논리 중에 하나가 바로 언론에 이미 알려진 거고, 그리고 사드 한 개 포대를 한다면은 거기에는 6개의 발사대라는 걸 의미하는 건데, 네. 청와대는 그것도 몰랐느냐?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청와대 무능론으로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제가 반론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종편이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거냐? 국방부에 보고 이런 거 절차 없이 네. 종편이 보고하는 거냐?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냐? 트럼프 대통령은 팍스뉴스 보고 받는다면서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무슨 트럼프냐? 그러니까 종편에서 보도한 걸 가지고 그걸 국방부의 보고가 없었는데 그걸 사실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인가? 예.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중요한 거는 이제 그동안에는 발사기가 6개에서 2개가 들어온 건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4개가 들어왔다고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확인을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2개가 들어온 건 확인을 해줬죠. 2개가 반입돼서 배치된 것까지 확인이 됐어. 예. 4개가 들어온 거는 언론에는 4개가 들어왔다고 말했는데 그거는 국방부에서 확인을 해주지 않았고 그다음에 심지어 청와대 보고할 때도 4개가 들어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삭제를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는 당연히 4개가 들어온 것을 왜 삭제했느냐.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것을 사드 1개 포대는 원래 6개 발사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너희들 그것도 모르느냐. 네. 아니 그러니까 이런 이렇게 거예요. 질문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홍 장관님 이런 거야. 장관이 아니죠. 자꾸 홍 장관으로 가지. 아니 이런 거야. 우리 다들 군대 갔다 왔잖아. 물론 면제당한 된 사람들도 있지만 대통령을 중대장이라고 하면 네. 소대장이 김관진이에요. 김관진 대통령한테 보고를 합니다. 소대장이니까 몇 소대 인원 보고합니다. 소대원 여러 명, 결혼 수명, 현재원 대충명. 하나도 보고를 안 한 거예요. 그 6개짜리 보고 안 한 거야. 원래 그거는 소대원 정규 숫자가 정해져 있는데 너는 그것도 몰랐느냐. 아니, 소대원 몇 명인지 몰라요? 그렇지. 그리고 보면 몰라 여기? 그렇죠. 왔다 갔다 하잖아 애들이. ROTC 훈련받은 흔적이 약간 나오네요. 여기 애들 왔다 갔다 하잖요. 소대원 보고하는 걸로 딱 하는 거 예를 들어 보니까 훈련받으신 흔적이 나와요. 어디 중령이 감히 소대. 아니 근데 이걸 보고 청와대가 무척 격앙된 건 느끼겠죠.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갑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 감찰을 해야죠. 네. 그러니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위승호 그 정책실장의 이게 개인적인 단독범은 아니죠. 예, 건지. 그건 이제 아직 그거에 대해서는 확인을 안 한 거죠. 이제 근데 여기 그게 복선 아니야? 전임 정권에서는 권한대행도 알고 있었다. 예. 이게 복선이지. 예, 의미 있는 얘기 같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삭제를 미군 측하고 합의해서 이렇게 했다. 지금 명분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미군이 삭제해달라고 해서 모든 보고서 드러냈다.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 보고서까지 다 빼낸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그 과정에서 그러면 대통령한테 보고해야 되는 필요성을 못 느꼈냐? 그리고 누가 이 결정을 빼고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과정을 생략했냐? 지금 한민군 장관은 자기는 아니라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사해보면 안다. 또 뭔 말도 이상한 말도 했어. 뭐 말은 말이고 뭐 그게 뭔 말이야. 참. 무슨 그리고 그런 거지. 조폭 두목이 항상 누구를 가서 정봉주가 마음에 안 드니까 가서 사시미 칼로 담궈라. 담궈라 이런 얘기는 절대 안 하죠. 그러면 맞아요. 정봉주가 요새 좀 시끄럽게 돌아다니더라. 요거 한마디면 되는 거지. 그럼 그 자기가 부하들 보면서 미소를 짓는 거야. 야, 시끄러운데 니들 안 시끄럽냐?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쓱 물어보는 거죠, 그냥. 하려는 것도 아니고. 말이 안 되는 것이 국방부라는 데가 옛날부터 그 군부 정권 시절에는 청와대하고 한 몸이라고 생각하던 조직입니다. 그래서 통수권자를 자기 선배 겸 진짜 센 대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청와대 보고가 한 번 있다고 하면은 그 글자 크기, 간격, 개수, 마침표 그렇죠. 위치까지 몇 번씩 독해를 하는 집단이에요, 이게. 독해를 했대잖아, 이번에. 그럼요. 근데 정책실장이 주관했기 때문에 장관이 몰랐다? 이것들이 정말로 진짜 선수들끼리 그러지 말았네.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에 한마디만 덧붙이면요. 공무원들이 그 보고할 때 또는 부를 때 무조건 보고에 신경 써야 되고 부르면 무조건 가야 되는 곳이 3군데가 있습니다. 첫째 청와대. 그렇죠. 청와대 보고를 제일 신경 쓰는 거예요. 첫째. 그다음에 부르면 무조건 가야 되는 곳 청와대고 두 번째로 국회. 세 번째로 감사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3군데는 무조건 속되게 말해서 깨갱하는 겁니다. 근데 청와대 보고를 하는데 그거를
그냥 밑에서 실무전에서 청와대 보고서를 다 쓰고 거기서 끝났다. 가끔가다 뭐 저기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경찰. 음주운전으로. 그리고 또 말이 안 되는 게. 늘 지금 얼마나 민감한 때인지 아십니까? 지금 아무리 얘기도 안 했어 나는. 누가 뭐라 그래요. 군인들이 늘 얘기하는 게 지휘주목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지휘주목. 보통 사람들이 잘 안 쓰는데 군대에서는 늘 쓰는 말이 지휘주목. 이게 뭐냐면 지휘관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생각해서 항상 거기에 맞춰야 된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때부터 선거 때마다 제일 많이 질문을 받고 제일 많이 강조하고 했던 부분, 국방정책 부분 중에 안보, 사드가 1등이에요. 예, 사드 1등이에요. 네, 이거는 지휘 주목을 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1번에다가 넣어야 되는 보고사항이에요. 근데 그걸 빼놨다. 이게 저도 이제 군 장교로 전역을 했는데. 근데 지금 상임위는 어디예요? 지금은 산업자원통상위원회. 근데 왜 자꾸만 통일부 장관으로 이름이 오르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현재 원래 통일부 전문가시잖아.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뿐만 아니라 여야를 초월해서 통일 문제에 가장 정통하신 분입니다. 그럼 김상수는? 저는 주변 문제. 통일 한반도 중앙 문제 전문가. 통일 문제하고 귀태 문제. 그거 왜 사과했어 그때? 사과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유감스럽다. 유감스럽다 그랬죠. 그거 뭐 사퇴하셨잖아요. 그러고서 뭐해서. 대변인. 대변인 사퇴했죠. 그때 당대표가 불편해하니까. 그때 끝까지 버텼으면 지금 통일부 장관 진짜 영순인데. 교육부 장관 해야죠. 네, 장관 근데 군대에서 제일 핵심이 제일 강조하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경계고 또 하나는 보고입니다. 그렇지. 맞아. 그러니까 경계에 실패한 장군은 뭐 예를 들면 지휘자는 그냥 아웃이에요. 그건 군법에 해부됩니다. 뭐 전투에선 질 수 있지만. 그다음에 두 번째 보고는요. 아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해도 보고만 잘하면은 그래서 군대에서 유행한 말이 뭐였냐면 일을 개떡같이 해도 보고를 찰떡같이 해라. 이런 말이 있는데 보고만 잘하면 사실 징계받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보고를 잘 했으면 사실 뭐 약간 사드 문제 관련해서 국방부가 월권이 있다 하더라도 부글부글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는 건인데 그렇죠. 보고를 어수룩하게 하고 약간 이상하게 꼬은 거예요. 꼼수를 부린 거죠. 왜 했을까 해서 지금 궁금한 건 저는 전략 영향평가를 안 받은 데서부터 스텝이 엉킨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일 문제는 김관진 안보실장인데 김관진 안보실장이 청와대가 남긴 문건이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21일 날 안보실장 그만두면서 정의용 신임 안보실장이 들어왔는데 인수인계를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에 거의 남긴 문서가 A4로 10쪽인가 11쪽 남겨놓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아무 쓸모없는. 그러니까 지금 이것들 어떻게 해야 돼 저거를? 자, 그러니까 이렇게 엉터리를 해놓고 떠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업무 인수인계도 안 돼. 보고는 이미 전임한테 했기 때문에 후임한테는 보고 엉성하게 안 해. 수레잡기 사드 찾아봐라 이런 거야. 소문 그림 찾기 하나요? 그럼요. 이 라인을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을 군통수권자이 대통령을 모르게 하고 일부 언론처럼 대통령을 모르게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황교안 전 총리 권한대행한테는 다 보고를 해놓고 직선해서 합법적인 대통령이 된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보고를 안 했다? 이걸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해가 가는데. 지금까지 관행을 보면은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보면 어떤 건데요?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알잖아요. 물론 저도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였지만은 우리 또 군에 대해서 잘 아는 최강욱 변호사. 예전에 제가 장성 진급비리 수사를 할 때도 거기에 이제 중령, 대령, 준장급 실무자들을 조사를 해보면 뻔한 얘기를 거짓말하거든요. 뻔한 얘기를. 왜 뻔한 얘기까지 이렇게 거짓말하면서 이렇게 그렇죠. 시간을 끄는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 당시 아주 핵심 보직에 있던 군인 하나가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청와대는 386 좌경 세력들에 의해서 장악돼가지고 이 좌경 세력들이 군대를 장악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절대로 응하면 안 되고 그래서 도저히 이거에 협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면은 니네들은 청와대가 지금 군 통수권을 행사하는 조직인데 대통령의 통수권에 복종하지 않으면 누구한테 복종하는 거냐. 그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소위 자칭 보수 세력, 객관적으로 볼 때 수구 세력 내지는 적폐 세력들만이 자기 편이고 이 외에 이제 다른 정치 세력들은 군 외부에서 군을 폄하하고 비난하고 군에 대해서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적이다. 그러니까 얘들은 학교 다닐 때부터
아군하고 적군만 배우잖아요. 아, 육사에서? 네. 그러니까 그 생각이 이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어요. 그리고 한미동맹은 애초에 태생적으로 우리나라가 절대로 그 떨어지면 안 되는 숙명과 같은, 그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국은 당연히 우리 편. 미국이 하는 일은 무조건 옳은 거. 이런 생각이 있고, 가끔씩 뭐 미국하고 맞부딪혔을 때 뭐 미군들이 좀 무시하거나 안 입고 온 건 있지만, 크게 봤을 때 우리가 미국하고 떨어지면 죽는다. 이런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과거에 우리 진보 진영이나 민주개혁 진영은 항상 그 반미로 일관하는 세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내야 된다. 이런 아주 잘못된 사고방식이 있다고요. 이 문제에 있어서도 저는 그 생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봐요. 저는 이제 이런 우리 최강욱 변호사님 말씀대로 군이 그렇게 된 더 본질적인 이유는 군이 정치화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화? 정치 군인인 거죠. 그러니까 군이 본연의 목적은 뭡니까? 정치화되면서 사고는 정치가 된 거 아니야? 사고는 정체가 됐죠. 그러니까 군은 외부의 군사적 유혹과 침략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군 통수권자가 외부의 위협에 맞서서 너희들 나가서 싸워라. 그러면 언제든지 통수권자의 지시를 받아서 나가서 싸워서 이길 준비를 하는 게 군대가 돼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이게 군의 정치 개혁 이후에 군이 우리나라의 정치를 좌지우지한 세력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정치 개혁을 정당화시켜야 될 명분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방 이제 최강욱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그런 뭐 온갖 상황을 갖다 대서 자신들의 정치 개혁을 정당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정치 개입을 정치 개입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번 또 건중에서 이 통수권자에 대한 도전 행위로서 정말 저는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거에 대해서 조사를 해라 하면서 이게 혹시 또 환경 영향 평가를 피해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의문을 문재인 대통령이 던졌잖아요. 제일 처음부터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게 무슨 뜻인가 그 평수 뭐 이런 얘기 안 나왔을 때니까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이 내용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 과거의 청와대 경험 때문에 그렇죠. 군이 늘 이런 식으로 허위보고한다는 걸 알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후에 국방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반발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당시에 이제 그 반발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화가 났는데 어떻게 반발했냐면 이제 그 부지 공여된 거는 실제로는 10만 평 이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환경 영향 평가 대상이 아니다. 그렇죠. 33만 평방미터면 10만 평이죠. 맞아요. 그렇죠. 33만 평방이니까. 그렇죠. 10만 평 이하다. 딱 10만 평으로 잘라버린 거예요, 그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환경 영향 평가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또 반발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청와대 조사를 해서 발표한 걸 보면은 온갖 꼼수는 다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 33만 평방미터에 맞추기 위해서 사드 제공 부지를 U자형으로 해서 거꾸로 된 U자형으로 해서 가운데는 쏙 빼놓고 그렇게 평수 맞추려고 거꾸로 된 말발굽이었죠. 그게. 거꾸로 된 말발굽.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자신들이 꼼수를 부려서 평수를 그렇게 환경 영향 평가를 받기 위해서 일종의 조작을 해놓고 나서 대통령이 그걸 지적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또 반발하면서 이런 언론 플레이를 한 거잖아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이런 게 바로 군이 정치화된 걸 말하는 겁니다. 그 전에 26일 날 자기들의 실무